가령 복귀를 한다 했을 경우에 일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여기 방금 말씀하신 뭐 내각도 많이 바꾸고 용산 네. 비서실도 사실 대통령실 전면 개편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는데 안 하셨었잖아요. 그런 예. 것도 하시겠죠. 그리고 네. 본인이 그 최종 변론기일 때 이야기했던 뭔가 그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것을 네.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바로 답변은 안 나오겠지만 네. 그게 뭐 개헌의 방식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가 관련된 논의도 좀 주도하시려고 하겠죠. 근데 아마 만약에 기각이 되면 복귀를 하시게 되면 이런 정치적 논의는 그렇게 바로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여러분들의 좀 마음 달래고 좀 진정시키고 그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대신 그런 시간 동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내각 뭐 이런 거 개편할 것들 개편하고 개선할 것들 개선하고 그리고 또 대국민 메시지도 내시겠죠. 뭐 사과나 이런 것들 분명 더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한 다음에 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뭐 정치 개혁 논의든 선거제도 개혁 논의든 뭐 개헌이든 그리고 사실 이번 저는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탄핵 관련된 법률 정비 좀 해야 된다. 아 예. 워낙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3번이나 거쳐오는 동안 탄핵과 관련된 법률들이 너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정비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이건 기각이든 인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각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 논의를 하게 될 거고 저는 그 논의가 좀 정치권에서 좀 전 대통령이 주도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각이 됐을 때 복귀를 하셨으니까 본인의 책임감도 느끼실 거 아닙니까? 이런 혼란을 줬던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아젠다를 좀 많이 던져주시고 그걸 좀 풀어가시라라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덧붙여서 제 의견을 조금만 말씀드려본다면 탄핵에 관한 네. 그런 부분도 관련 법안을 많이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덧붙여서 개헌법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개헌법뿐만 지금 아니라 민주당이요. 네. 12월 3일 이후 지금까지 제가 의안 정복 네, 검색을 네. 해봤더니 60건 가까운 개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어요. 그건 전 살펴보지 네.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께서 생각하시기에도 네, 네. 지금 이 개헌법에 의해서 네. 대통령이 그 개헌 선포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냐하면 개헌법에 보면은 네. 그 계엄 사령관의 특별 조치권이라는 게 있는데 네, 네.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뭐 등등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네. 뭐 이번에 이제 대부분 안 했습니다만 네네. 언론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계엄을 혹시나 다시 누군가가 하게 될 때, 아니면 네. 헌법 77조를 삭제해 버리든지. 그 개헌 그 방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개헌법을 수정하는 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네. 개헌이 87년으로 지금 우리나라 너무 경성헌법이라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여야가 합의할 정도의 안이 늘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추구한다고 해서 개헌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개헌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헌법이라는 게 법을 있는데 수정할 수도 있죠. 그 네. 법을 좀.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탄핵 정국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너무 많잖아요. 헌법재판소법도 저는 수정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리고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즉시 임명 뭐 기간을 정한다든지 다양한 논의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숙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숙제들이 지금 막 111일 동안 막 주어졌기 때문에 숙제 열심히 해야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개헌법에 보면은 개헌 사령관의 특별한 조치권에 보면은 그 체포 구금에 관한 영장을 특별한 조치로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현행범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포고령 1호를 위반했을 경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아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숨도 안 쉬고 내란죄로 엮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걸 뒤늦게 이제 파악을 한 그 이 더불어민주당 율사들이 개헌법 개정안을 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법을 개정한다고 소급 적용해서 갑자기 과거를 또 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그 법안을 뭐 민주당이 통과시킨다 한들 또 아마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그 법률에 의해서 뭔가 적용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하긴 네. 네. 설마 계엄이 또 있겠냐 싶어서 뭐 그런 말들이 좀 허망하기는 합니다만 허준석 대변인께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은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날 11시부터 선고를 시작하면 되게 11시 반 이전에 끝날 것 같아요. 네. 전례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들 생각했거든. 11시 반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오는 것 아니냐. 네. 바로 나와야 되니까. 네, 네. 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 담화문은 준비를 하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끝나면 이제 메시지를 밝힐 텐데 사실은 이제 최종 변론 때 이미 골격은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그래서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과감하게 예. 이양하겠다. 본인은 대외 관계에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네. 것이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알고 추진하겠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큰 줄기들은 저는 밝혔고 거기에 저는 좀 진심이 담겨 있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이 그 약속 지키실까요? 마지막 사명이라는 표현까지 쓴 거를 보면서 저는 네. 이게 그냥 단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레토릭이다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았고요. 네. 개헌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개혁해야 된다. 그걸 내가 마지막 사명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저는 진심이 담겨져 있다고 느꼈고요. 그런데 만약 네. 몇몇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친윤 중에 몇몇이 대통령 귀에다 대고 네. 또 임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셔서 2027년까지 하시고 싶은 개혁 다 하셔야 됩니다. 4대 개혁 그냥 얼렁뚱땅 다른 사람 손에 정권 넘겨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네. 대통령이 또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네. 개헌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는 네. 야당한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야당한테. 네네. 아, 대통령은 어쨌건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네. 개헌 논의를 뭉갤 수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그 시작을 해야 되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야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것이며 네. 얼마나 그 절충을 해서 실제로 그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가는 사실은 국회 다수당인 야당한테 주도권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대변인 그 말씀을 들으면 네. 개헌은 안 될 것이다라는 말을 부드럽게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드는데.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느 때보다 지금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임기를 조금이라도 단축을 해서 빨리 새 판을 여는 것이 절실하거든요, 야당. 그러면 헌법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를 하면은 정권 연장에 유리한 쪽으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할 거고 또 이제 민주당의 그 개헌 내용을 본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권 교체를 하려고 이런 부분을 손들려고 하네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개헌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내놔야 되는 것이겠죠. 대통령이 발의를 먼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당의 동의가 없는 개헌안 발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국회도 통과하지 못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적극적으로 임하면 빨리 될 수도 있다. 의외로 빨리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헌이란 게 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다가 임기 다 채우겠지. 그 가능성도 사실 있긴 있어요. 대변인께서는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얼마 전에 그 오랜 기자 생활 동안에 개헌 이야기를 숱하게 들어왔지만 네. 다 그 허무한 소리로 끝나고 말았다. 네. 이번에도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예, 있는데 예.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조건이 더 낫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대통령이 공언했고 임기에도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께 밝혔고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급한 거죠. 2년을 더 기다릴 거냐 아니면 1년이라도 당겨서 할 것이냐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가능성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50% 넘느냐 저는 그건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그리고 좀 양보할 거 양보하고 통 크게 한다면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 이제 하신 말씀을 제가 여기 적어온 게 있어서 그대로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대통령은 외치, 내치는 총리에게 이제 이런 건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그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닌데 개헌과 별도로 말이죠.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해봤잖아요. 지금 벌써 몇 달째 했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총리도 대행을 했고 예. 최상목 부총리도 대행을 해보면서 네.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이 이제 사실 입증이 됐고 예. 제일 비어있는 제일 이제 공백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고 네. 국제 질서에 대응하는 거 네.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네. 반면에 예컨대 의대 증원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복귀한다 한들 다시 2,000명 다시 추진해
그 제가 보기에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지금 기조대로 한덕수 총리가 이 주도권을 갖고서 내치 문제는 풀어 나가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대외 문제는 대통령이 주도권을 갖고서 타개해 나가고 그러면서 개헌의 동력을 만들어가고 그런 방향. 예. 그렇게 하시려면 네. 대통령께서 국무총리가 지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바 국무위원 제청권 네. 그리고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이걸 실질적으로 보장을 해서 국무총리가 내치에 관련된 장관들의 인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게 이제 이상이죠. 이상인데 이상. 거기까지 과연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더 이상 물어보지 마. 근데 저는 개헌은 야당 저희 당의 의지가 아니라 당연히 양당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양당의 거고요. 의지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개헌안 발의했었고 다수당이었죠. 하지만 안 됐던 게 항상 이거는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네. 개헌은 야당은 대통령 권한 더 많이 내려놔라. 그리고 여당은 뭔가 그때 민주당 여당이었으니까 대통령 권한 내려놓은 것보다 뭐 지방자치 자치분권 뭐 이쪽에 대한 기본권들 이런 내용들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양당 모두 이거에 대해서 진정성 갖고 뛰어들지 않으면 사실 그리고 논의할 게 아니라 결심할 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송 회장님, 우리가 흔히 정치학자들이 말하기를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네. 차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가 동의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가 선도적으로 대통령한테 개헌합시다 이렇게 제안해 볼 수는 없겠는지요. 만약 기각이 돼서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그것도 개헌 정국을 주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차기 가장 높은 지도자가 나의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권한을 내려놓는 거 개헌에 대해서 아. 동의한다. 예. 대통령의 권한을 그렇게 돼야 사실 개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개헌은 저도 그 보좌진 생활할 때 개헌 특위에서 보좌진을 해봤는데 네. 논의는 다 돼 있어요. 네. 결단만 하면 됩니다. 이미 내용 다 정리돼 있고 기본권 어떻게 하고 다 정리돼 있는데 그렇군요. 서로 쟁점에 대해서 그냥 자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어느 정도 결심할지만 그것만 결론 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개헌 논의 때마다 그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차별의 탄압 예, 그래서 그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서 복귀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개헌 의지가 있으면 또 생각보다 수월하게 빨리 진행될 수도 그렇겠군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희망을. 대통령이 개헌안을 단독 발의할 수도 있군요. 네. 네, 네, 제가 네. 잘못 알았네요. 네, 네. 자, 그렇게 저희가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되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될 경우에 그때는 또 이제 어떤 전국의 장면들이 펼쳐질지 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의장님께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 일자가 잡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측하기로는 6월 3일로 예. 예측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뭐 5월 24일에서 6월 3일 중에 하루를 그렇죠.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6월 3일이 화요일인데 예. 그 전주로 가면은 예. 전주에서 보통 월급은 빼죠. 왜냐하면 그 선거와 대통령 선거할 때 공휴일이 되니까 네. 주말과 연결이 되면 휴가를 갈 가능성이 높아서 네. 화수목 중에 하게 되는데 6월 3일은요. 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굳이 그 얘기 굳이 그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꽉 채웠다. 60일을 꽉 채웠고 그리고 짧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 경선도 해야 되고 본선 후보자들이 주권자들한테 어떤 정책, 어떤 비전을 할지 또 보여줘야 되는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맥시멈으로 채워서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 굳이 또 그 날짜를 그 날짜를 변경하더라도 6월 3일이 전잘 제일 유력하다.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그것과는 별개로 선관위가 알겠습니다. 네. 6월 3일 네.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네. 이제 각 당이 굉장히 바빠지겠어요. 그러면요.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덜 바쁘고 국민의힘은 매우 바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후보군이 예. 민주당은 좀 한 명의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모르잖아요. 네. 정말 누가 될지 알 수 없는 10명이 넘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나오실 가능성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래서 만약 인용되면은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적으로 바로 이제 조기 대선 모드로 넘어가고 네. 10명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후보들이 네. 바로 대선 관련 메시지 내면서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곧바르게 재빠르게 저는 대선 전국 경선 전국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후보들은 겉으로는 지금 표현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워낙 지금 탄핵 선고 나오기 전에 보수 지지층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네. 준비하셔야죠. 네. 만약에 이 사태를 대비해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에 있지만 보수에서도 보수 후보들이 선거를 만약에 조기 대선 열릴 수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 60일 동안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물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정도의 정당이 되면 언제든 대선을 치를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네. 후보들이 갖고 그 정당의 문제고 후보들이 갖고 있는 비전과 이런 것들을 전 지금부터 빨리 이미 준비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이 조기 대선으로 넘어가면 바로바로 메시지 내면서 경쟁하게 될 거다. 뭐 약간 그 컨벤션 효과는 국민의힘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치열할 거기 때문에. 근데 글쎄요 누가 될지 벌써 이런 걱정을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성 의장님 네. 지난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치러진 대선 때 네네.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그때는 당 이름 달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탄핵된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그 후보들이었던 홍준표, 안철수, 그다음에 또 유승민, 네. 이분들이 단일화를 했더라면 문재인, 심상정 두 분이 얻은 표보다 더 많이 얻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건 그냥 산수니까. 산수죠. 네, 네. 산수고. 물론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그 시기 정도까지만 해도 뭔가 보수라기보다는 네. 민주당에서 탈당한 호남 의원 한 20-30명으로 중심이 된 국민의당 소속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냥 그 사실상 그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는 합치기 사실 어려운 분위기였죠. 왜냐면 의원들이 다 호남 의원들인데 네.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은 호남의 민심이 가면 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합쳤으면 이겼을 것이다라는 그 얘기는 그냥 if는 그래서 좀 무의미한 가정법은 네, 뭐 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그 유력 주자로 그동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여론조사도 나왔던 네, 네. 분들을 보면은 단일화를 하거나 안 가거나 안 하거나 아무튼 그런 쪽으로는 호감한 분들이에요. 뭐 한두 번씩 다 경험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두세 번씩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네. 가령 홍준표, 뭐 오세훈, 그쵸. 그다음에 안철수, 뭐 유승민, 뭐 한동훈 등등 이분들이 네. 단일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만약에 조기 대선 가서 가장 강권은 한동훈 전 대표를 네.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아. 지금 사실 뭐 갑자기 화합의 메시지가 요즘 나오고 있긴 한데 네. 갈등의 그 고를 봤을 때는 상당히 깊어 보였거든요. 가령 그게 화합이 안 되고 품을 수 없게 되면은 이제 분당 얘기도 하잖아요. 뭐 제가 뭐 타 정당에 대해서 분당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기 참 타 정당은 더 조심스럽긴 한데 정확하게 보이는 법이잖아요. 저는 심리적 분당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네. 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친윤 의원들의 공격 그리고 그 지지층의 이런 여론을 보면은 무서울 정도이기 때문에 과연 저게 봉합될 수 있을까? 물론 정치라는 게 갑자기 내일 어제 아군이 뭐 적군이 되고 뭐 그런 게 흔한 곳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친한과 친윤 간의 갈등이 한창 불거졌을 때를 떠올려 보면 와 저렇게까지 갈등과 대립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여서 품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께요. 이제 자당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좀 뭐 제한 없으시죠? 다 말씀하시죠. 네, 네. 언론의 그래서 자유가 있으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형사 재판을 받으셔야 될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어찌 됐든 뭐 대통령은 탄핵됐다고 하더라도 정권은 연장을 해야 된다는 또 지상명령이 이제 주어질 텐데 네. 어떤 일이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이제 총선을 치러봤었던 그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그 국민들 마음속의 구도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냐 심판할 것이냐 네, 그것이 이제 총선의 키워드였죠. 예, 다른 그 뭐 백약이 무효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이 불어오니까 네, 나머지 뭐 이주 심판론 뭐 이런 거 이제 그냥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지금 구도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재명 대표냐의 구도입니다. 네, 그 속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네, 만약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퇴임을 하신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저는 그냥 이재명이냐 아니냐 아, 그렇게 이 구도가 매우 명확해질 것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 쪽에 누가 나오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뭐 1위 주자라서가 아니라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본 적이 없는 대선 주자입니다. 수많은 범죄 혐의들 그것도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국기를 뒤흔드는 그런 범죄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수많은 그 말바꾸기 그리고 뭐 자질 저런 말씀을 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근데 저분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국제관계와 그 안보에 대한 노선인데요 친중 그다음에 이제 친북 수많은 말들이 다 쌓여 있죠 이거 네. 제가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그 젊은 세대들이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국제 질서가 트럼프발 격변하는 가운데 저런 노선을 가진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이끌면 대한민국 후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과 판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구도 속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문재인 대통령 될 때 그 구도 네. 저는 그게 좀 꽤나 유의미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일방적이었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할 만한 것 아니야라는 분위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할 만한 것 아니야와는 판이할 정도로 그때는 더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41% 득표입니다. 제 기억에. 예. 그러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도 문재인은 안 돼라는 그 정서가 네. 그 투표 수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물론 안철수는 그때 보수 후보가 아니었지만 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다 합치니까 오히려 더 높았다는 거. 네. 지금은 그때 뭐와는 비교도 안 되게 안티 이재명 정서가 전 훨씬 광범위하고 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선을 낙관할 수 없다. 민주당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저는 대선을 치러볼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당 가능성 저는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요. 네. 전쟁이 나면 전시가 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냐 하는 이런 그 강력한 변수 속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다 피 끓는 심정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뭐 기분 안 좋으니까 나는 탈당해서 분당을 할 것이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지금 전혀 조짐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